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최신빨래 정리. 우리 올해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한 2개년 정도 최신 판례를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최신 판례 강의 맨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데, 최신 판례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제 시간 없는데 최신 판례도 이제 뭐 욕심내서 보기 시작하면 최신 판례 보는 데만도 시간 이제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게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 해 오셨던 거, 기본적인 그 문제, 뭐 판례, 조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방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최신 판례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오히려 좀 허무해요. 나중에 시험 끝나면 몇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생님 어쨌든 민법 최신 판례는 다 이제 강의로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강의 듣고 그 자료에 이제 뭐 중요하다고 이제 한 판례 그것만 이제 좀 잘 정리하셔도 그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어렵게 나오지는 못해요. 이게 최신 판례가 아무래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판례다 보니까 이제 뭐 출제 교수님들도 뭐 아직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많이 연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최신 판례에 투자하지는 마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그 최신 판례 자료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오늘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할 건데, 그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별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이제 출제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해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하얀색 별은 이제 별로 안 중요하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쑥 그냥 눈으로 훑고 뭐 이런 게 나왔구나. 이 정도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족하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별표, 까만 별표 하나짜리는 이제 나올만하다. 그죠? 나올만한 것들이고, 이제 까만 별표 2개짜리는 뭐 이제 뭐 중요하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난이도도 조절해 가면서,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판례 같은 거는 너무 이렇게 뭐 애써서 많이 열심히 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드렸듯이 한번 읽어보시고 눈으로 한번 바르는 정도로 보시면 충분하시겠다. 그죠? 이 정도 이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일단 민법 총칙부터 보실게요. 그래서 총사를 이제 첫 번째 판례 나오죠. 하얀 별입니다. 별로 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의칙 문제인데, 신의칙. 그 재건축 사업에 이제 재건축 사업하면 거기에 이제 그 주로 이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재건축 사업의 수완 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 이익금, 뭐 재건축하면은 뭐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그 이익금 중에서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이 뭐 자기들이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받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뭐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받아가면 그만큼 이제 그 재건축 참가했던 그 소유자들이 그만큼 이익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셋째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이건 신의칙이나 형평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신의칙 반해서 무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초과하는 그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신의칙 위반 판례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판례도 이제 이건 이제 뭐 이미 2019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뭐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이제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문제 부분에 이제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 판례는 정확하게는 태아 법적 지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이제 판례 읽어보시면 첫째 줄, 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 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험에서 근데 이제 을이 이제 보험 계약자죠. 주로 이제 부모입니다. 그냥 어머니라고 할게요. 이 어머니가 지금 이제 포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안 태어났어요. 제가 그냥 괄호로 표시할게요. 아직 태아다.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태아가 뭐 나중에 좀 태아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좀 태아가 좀 침해를 받는지 그 신체상 침해를 받는지 이러면 뭐 태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과연 이 어머니가 이렇게 보험회사에 우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아는 권리 능력은 그러니까 개별적 보호주의잖아요. 그래서 태아가 권리 능력 개별적 보호주의지만 이거는 지금 태아가 무슨 권리를 행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태아가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읽어보실게요, 이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 보험계약계 개별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맨 다 여러분들 밑줄 읽어보시고 맨 밑 그 중간쯤에 굵은 글씨 보시면 이 태아도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민법 103조 공사 양속에도 반하지 않다. 103조 위반도 아니다 이거예요. 태아를 보험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라는 상해계약도 유효하다. 되셨죠?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이제 뭐 그 법인 파트인데, 법인의 이제 그 첫 번째 판례 보시면, 2019년도 판례인데, 이 판례는, 이제 중요한데,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읽어보시면, 정관이죠, 정관.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라는데, 정관은 여러분 법적 성질이 자치법규죠, 아시죠, 그죠? 그래서 밑에 군법인은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다. 이건 원래부터 있던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이 자치법규지만 이 정관이라는 게 그 법인 내부의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면 상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법인이 있고요. 거기 뭐 정비사업 조합 그러는데 그냥 조합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대표의뢰 있습니다. 대표의뢰 있는데 원래 이 조합과 병이라는 이제 법무사가 계약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위임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위임 계약 체결하면 이렇게 뭐 돈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임 계약 체결하고 그럴 때 이 조합 정관에 총회 결의를 얻어라 돼 있어요. 결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을 대표가 결의 없이 이 정의라는 또 법무사 법인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위임 계약 체결했는데 결의가 없어서 정관 위반은 맞아요. 그죠? 정관 위반은 맞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정관은 조합과 이제 을 대표 이렇게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인데 병이 감히 나랑 계약을 없이 하고 이제 다른 법무사랑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냐 이러면서 병이 갑을 상대로 이 을이 위임 계약 결의 그 정관 위반에 가했으니까 정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청구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 사람은 제3자다. 이 제3자가 정관 위반을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거 안 된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꺽쇠 2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사례가 나오죠. 갑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의 의장이 을이 갑조합 의사를 개최해서 병을 범사로 선정하고 등기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을 하니까 기존에 갑조합과 위임 계약을 체결해도 등기가 요 병정이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당사자는 이렇게 참. 여기가 정의와 병이다, 그죠? 그래서 정의 이렇게, 그죠? 정범사범이 의뢰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아래 밑줄 보시면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의뢰계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정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되셨죠?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자치법규인데 어디까지나 내부적 문제다, 그죠?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판례. 또 별표 2개죠. 까만 별표 2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 2018년 판례인데, 우리 그 뒤에 있는 판례랑 올해 나온 판례, 그러니까 2019년 판례는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실어 놓은 거예요. 일단 이제 꺽쇠 1번부터 보시면, 이제 그 법인이 있습니다. 그죠?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이 위에 채권자 A가 있어요. 채권자 A가 있는데, 갑이 이제 재단법인인데, 이 재단법인의 이제 재단법인, 법인 소유물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재산이에요, 기본재산. 이 기본재산을 예컨대 을이다 이렇게 처분행위를 하려면, 아시죠? 기본재산은, 우리 재단법인에서 기본재산은 정관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일탈이 된다,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허가를 얻어요. 중후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뭐냐면, 갑이 이렇게 스스로 처분할 때 당연히 중후관청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A가 예컨대 갑에게 1억의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A가 이 1억의 채권을 받으려면 이걸 팔아야 돈이 생겨야 이제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예컨대 강제 집행한다. 그죠? 요 기본 재산을 강제 집행한다. 이때도 과연 중후관청 허가를 얻어야 되냐? 근데 그죠? 우리 판례는 얻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A의 채권자가 재단법인 상대로 강제 집행할 때도 중후관청 허가를 얻어라. 왜? 이거 정관 변경되거든요. 그죠? 기본 재산의 변경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후관청 허가를 얻어야 된다. 되셨죠? 그래, 이제 다 아시죠? 이 판례는 이제 이미 다들 많이 아시는 판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꺽쇠 1번 그 밑줄 보시면 중후관청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중후관청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는 중요하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중후관청 허가가 얻어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꺽쇠 2번 이것도 중요하죠. 꺽쇠 2번은 그림 그릴 필요 없고,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재단법인의 그 기본재산이 변경이 되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니까 중후관청 허가를 얻으라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실 저당권만 설정하면 X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냥 갑의 소유로 남아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거는 또 이제 그 기본재산이 변경 초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꺽쇠 2번 중요하죠.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후관청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꺽쇠 1번, 꺽쇠 2번 매우 중요하고, 자, 이제 이 2018년 판례지만 그 밑에 이제 그 예외 판례 때문에 2019년 판례 때문에 지금 요거를 이제 다 설명드린 건데, 2019년 판례는 뭐냐면 조금 전에 봤죠. 그죠? 저당권 설정 행위는 원칙적으로 중후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 행위는 중후관청 허가가 필요 없는데, 이 예외 판례 첫째 줄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굵은 글씨에 놓은 재단법인 정관 요구예요. 그죠?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 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중후관청 허가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다. 정관에 중후관청 허가를 받아라고 정관의 규정이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바로 위에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중후관청 허가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법인의 정관에 중후관청 허가를 얻으라는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거는 정관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 그죠? 그래서 요 예외 판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정관 규정에 따라 중후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정관에 중후관청 허가 받으라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저당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을 하고 나중에 저당권은 여러분 가만히 갖고 있다고 변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 집행하고 실행을 해야지 변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저당권에 기해서 강제 집행할 때 이때는 다시 중후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미 저당권 설정할 때 정관에 따라서 허가가 받아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3페이지 맨 윗줄 보시면 매우 중요하죠. 중후관청의 허가 승인을, 그러니까 정관 때문에 중후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기본재산에 관해서 근저당권 설정해 놓은 경우에는 나중에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기본재산 매각할 때는 다시 중후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2018년 원칙 판례 먼저 잘 알아두시고 그 위에다가 요 2019년 판례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죠? 매우 중요한 판례도. 그 다음에
이거랑 완전히 상관없는 얘기인데, 좀 제가 밑에 이제 이건 뭐 2014년 판례인데, 구별 판례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이제 봤지만 이렇게 재단법인에서 이렇게 요 재단법인의 X 기본 재산에 강제 집행할 때 중부관청 허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비교해서 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갑이 A가 이제 또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뭔가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갑이 할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요 총유물인데 요 총유물 처분행위 예컨대. 그래서 갑이 이 X 총유물 처분행위라면 우리 이 구별 판례 이거 비법인사단이에요. 비법인사단. 그래서 이 비법인사단이 총유물 처분행위하고 돈이 생기면 돈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채권자 A가 답답하니까 대위 행사를 하려고 그래. 그죠? 이때 대위 행사할 때 A가 갑의 요 총유물 처분행위를 대위 행사할 때 과연 여러분 총유물 처분행위를 하려면 A가 하는 거 빼고 비법인사단이 스스로 총유물 처분행위 한다. 뭐 해야 돼요? 결의를 얻어요. 총의 결의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과연 A가 대위할 때도 A가 대위할 때도 총의 결의 얻어야 되냐?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A가 대위 행사할 때는 요 총의 결의가 총유물 처분행위지만 총의 결의가 필요 없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죠. 그죠?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이때는, 그죠? 이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대위할 때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한 결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결론 때문에, 그죠? 여기에 두 판례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섞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헷갈려서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둘이 뭐 관련 있고 그런 뭐 판례들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결론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되셨다. 뭐 각각의 판례는 이미 다 뭐 이제 뭐 중급 강의나 뭐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때 설명 들어서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비교하셔라. 그죠? 되셨다. 그러면 이제 다음 박스. 3페이지 또 아래 박스 가면 또 이제 별표 두 개죠. 이거 매우 중요한 판례야. 이 두 판례, 이 밑에 이 판례도 이제 별표 두 개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 이게 이제 2019년 판례인데, 그 해의 법원에 이제 바로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갑이 이제 법인이죠. 일단 그림 먼저 보실게요. 그럼. 갑이 법인이고, 이제 을이 이제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면 여러분, 대표가 이제 그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하면, 대표는 이제 대리규정 준용되니까, 그죠? 대리규정 준용되니까, 이렇게 이제 효과가 귀속하잖아요. 그죠? 이 법률행위 효과가 이렇게 법인에게 귀속하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계약의 이행 책임도 갑에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이행을 안 한다. 채무 불이행이 된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효과도 을이 아니라 갑에게 귀속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효과도 대표가 아니라 법인에게 귀속이 된다.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당연한 거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게 있죠.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이거 지금 채무불이행이에요. 이제 불법행위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35조 말하는 거예요.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35조를 보면 구조가 갑 법인이 있고 을 대표가 있으면 이 을 대표가 병에게 이제 불법행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병이 이제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이제 대표가 뭐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에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게 35조잖아요. 그죠? 이때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35조 2항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35조 2항이 아니라 이제 35조 1항,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법인이 35조에 따라 책임을 질 때, 이 이론상 이 대표기관이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만 법인도 35조 책임지는 거야. 맞죠? 그죠?
다시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인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을도 책임지고 을도 책임지고 갑도 책임져요.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는 뭐예요? 부진정 연대죠.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갑도 책임지고 을도 책임지고 둘이 부진정 연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비교,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을은 채무불이행 책임 안 져요. 법만 채무불이행 책임지지. 갑 법인만 채무불이행 책임지지. 맞죠, 그죠?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나가서 다만 이 을이 또 특별하게 또 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을 대표도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정리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의 그 아래쪽에 박스 보시면 그 밑줄만 따라오세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맺은 법률행위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그런 법률행위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 책임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되셨죠? 매우 중요하다. 불법행위는 바로 불법행위는 비교. 맨 밑에 제가 비교상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밑줄 보시면 대표기관에 대해서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될 것이 요구가 되죠, 그죠? 얘가 성립해야 얘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35조 1항 2문에 보시면 아시죠?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한다고 해서 을 대표가 책임이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국 둘 다 책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대표기관은 750조, 법인 35조, 둘이 부진정연대. 그 밑에 써 있습니다,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요 채무불이행의 경우 예외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간쯤에 굵은 글씨 보시면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 안에서 대표기관 개인이 이 을도 손해배상 책임을 예외적으로 지려면 이 을의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별도로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죠? 그럼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아래 밑줄을 보시면 대표기관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된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갑의 채무불이행을 야기했다. 이것만으로 을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 법인의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야. 되셨죠? 되셨다. 매우 중요한 판례다. 넘어가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가시면 자, 읽어볼게요.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다.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에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서. 자, 이거는 우리 무권 대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무권 대리는 나중에 그 추인하면 소급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유사하게 이렇게 소급해가 인정된다. 그래서 행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을 가지게 되고, 맞죠, 그죠? 기존에 있던 법입니다, 그죠? 네,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요게 이제 2019년에 나온 판례인데 단순 암기상이죠. 이거는. 비법인사단에 대해서 63조의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임시이사도 정식이사와 권한은 동일하다. 근데 이제 제가 밑에 이거 단순 암기하면 되는데 비교 조문이 있죠. 그래서 직무대행자 있잖아요. 우리 직무대행자는 조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단순한 비교해서 단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 우리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에 속한 행위만 할 수 있다. 되셨고. 자, 넘어가시고 제6절. 법인격 없는 사단과제. 이제 비법인사단 재단 이제 종중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종중 판례가 이제 2019년에도 나오고, 2020년에도 나오고,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판례는 이제 종중 유사단체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꺽쇠 1번 얘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우리 기존에 있던 종중 유사단체 법리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시죠? 종중은 자연 발생적. 근데 종중 유사단체는 인위적인 조직 그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꺽쇠 1번은 다 똑같고, 꺽쇠 2번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인위적 조직행위이기 때문에 꺽쇠 2번 밑줄 보시면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사적 자치 원칙 내지 결사자에 따라서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면 원칙이다. 그죠? 이게 이제 종중 유사 단체인데 이제 2019년 판례 이제 새로운 부분은 꺽쇠 3번부터 시작합니다. 꺽쇠 3번부터 이제 새로운 부분인데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기 즉 체계를 갖춰야만 비로소 단체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실질이다. 그래서 그 굵은 것이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해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미 이제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계속적으로 공동이 이를 수행하여던 일단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창립 총회를 열어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실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뭐 창립 총회하고 뭐 이런 조직 행위 이런 거 하기 전부터 이미 그죠? 어쨌든 창립총회를 조직하는 실체를 갖추려면 실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또는 그때까지 형성한 재산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을 수도 있고 건물을 하나 샀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재산이 귀속 문제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단체에게 귀속하냐 그 문제인데 이때 이렇게 지금 보는 우리 이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그 실질적으로 판단을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실체가 존재한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그냥 그 재산이 귀속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정에 보면 모두 사회적 실체로서 조직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랑 비교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요 판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비교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미리 이제 5페이지에 제가 비교 판례 하나 넣었는데 가보시면, 5페이지에 이제 비교 판례를 보시면, 교회도 이제 비범위 사단인 교회의 판례인데, 읽어보시면, 교회가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아직 그러니까 법인이 되기 전에, 그죠? 아직 비법인 사단이 되기 전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해서 나중에 교회가 생기면 교회 건물로 써야지 이러고 건물을 샀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건물의 소유권은 그 교회에 바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대표자가 샀으니까 그 대표자의 소유권을 귀속했다가 나중에 그 비법인 사단이 성립하면 비법인 성립 사단의 이전에는 행위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옛날부터 있던 판례예요. 그죠? 그게 이제 비교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그 대표자가 취득한 권리 의무는 아무리 앞으로 성립할 교회를 위한 것이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의 법인 아닌 사단이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전 행위를 거쳐야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는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셔서 그 4페이지에 이제 그 꺽쇠 3번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 보시면 그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공동의 재산 형성하고 이미 사회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래 이미 성립해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죠? 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조직에게 그냥 바로 요 재산이 귀속이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비교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다. 되셨다. 자, 이제 꺽쇠 4번 내려가시면. 자, 그래서 이 종중유사 단체도 이제 성립했다는 것도 성립함을 증명해야 또 재산이 비법인 사단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입증의 문제인데, 읽어보시면. 우선, 권리 귀속의 그러니까, 일단, 그 재산을 취득하려면, 예컨대 매매라든지 그 법률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에 이 종중유사 단체가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을 해야 돼. 그죠? 이미 우리는 예전부터 실체를 형성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걸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당해 종중유사단체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방금 말씀드렸던 매매. 그죠? 매매 또는 증여 이런 거. 그죠? 이런 법률행위 등 법률 요건이 갖춰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입증하면 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된다. 이런 얘기 되셨죠? 그죠?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5번은 넘어가셔서 보시면 5번은 이제 넘어가셔서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우회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5페이지 맨 위에 읽어보시면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이런 게 있어요. 굵은 거지. 고유의 종중이 그러니까 원래 종중이 있고 그 이제 하부 조직으로 이제 종중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고유의 종중이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총회 열의도 얻어야 되고 등등.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그냥
하부 조직인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는 그런 걸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유 종중은 여러분 자연 발생적이니까 특정 종중원 배제 못 하잖아요. 근데 종중유사단체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서 단체의 실질이 고유 종중인데도 뭐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취지다. 그죠? 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 요 정도 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되셨고 이제 권리의 변동하십니다. 법률행 일반. 자, 첫 번째 판례는 별로 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근저당권자, 그러니까 의사표시 해석 문제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이거는 단순한 사실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 해석 문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단순한, 여러분들 거기까지 아실 필요가 없는데, 단순한 사실 인정 문제냐, 의사표시 해석 문제냐, 이런 거는, 이게 사실 문제냐, 법률 문제냐, 그죠? 그래서 법률 문제가 되면, 여러분 대법원까지 여러분 사실 문제라 그러면, 우리 사실심에서 판단이 끝나야 되고, 우리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필요 없고, 이렇게,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이런 경우에는 법률관계 실체를 밝히는 것은 의사표시 해석 문제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2020년 나온 판례인데 써있는 그대로예요.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이 됐다. 계약서가, 그러니까 하나의 법률관계인데 계약서가 여러 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뭐가 유효한 계약서겠어요? 제일 나중에 된 게, 왜? 계속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순차로 작성된 경우에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우연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이게 당사자들이, 첫 번째 게 진짜다. 두 번째 게 진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넷째쪽,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맞죠? 그죠? 합리적이다. 되셨다. 이제 법률의 해석 문제다. 의사표시 해석 문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판례는 이것도 우리 기존의 법리에 있던 거예요. 이른바 예문해석이라는 거죠. 예문해석. 그죠? 그래서 원래 처분 문서라면 문헌대로 해석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물론 예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우리 예문해석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래서, 계약서, 예컨대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그냥 인쇄된 문자로 찍혀있다. 당사자가 합의를 안 했는데, 표준계약서에 그냥 인쇄된 문자로, 부동문자로 찍혀있단 말이에요. 그죠? 과연 그것까지 이제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해야겠지만, 예외적으로 합의의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때는 배제를 해야겠죠. 그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넷째 줄 보실게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두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그리고 아래 밑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 의사가 계약서 문헌과 달리 이렇게 특정한 채무만 피담보 채무를 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담보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문 해석의 법리 그대로 나온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도 이제 2020년 판례인데 이것도 만중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의사표시 해석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부터는 요 판례는 103조 위반이다. 자, 이제 보실게요. 6쪽에 이제 첫 번째 박스 보시면, 단체협약이 뭐냐면,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노사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노동자들하고 이제 사용자 측이 협약을 맺는 걸 단체협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있는 건데, 근로기준법상 개념인데, 이 단체 협약도 결국은 법령이니까 103조가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첫 줄을 보시면, 단체 협약이 민법 103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단체 협약의 내용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된다면 역시 103조 위반 무효니까 법률적 효력은 배제돼야 된다. 다만 이 단체 협약이라는 게 노사 간에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의 특수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되는지는 판단할 때는 아래 밑줄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보시면 밑에 사례가 나오는데 밑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직계 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사망을 하면 그 아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이런 단체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왜 체결했겠어요? 그 근로자가 노동자가 사망하면은 그 가족의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니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협약을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취직을 하면 다른 사람도 취직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3조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좀 특수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이게 103조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한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밑줄 셋째 줄. 그래서 그와 같은 단체 협약이 사용자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냥 억지로 그 아들하고 예컨대 근로계약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아들이 예컨대 그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도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러면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면 이거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죠? 거기 나오지만 그런 단체 협약에 사용자 채용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 가지고 선량한 부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죠? 맞죠? 왜요? 그 가족의 이 단체 협약의 그 취지 자체가 가족의 생존 보장 목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좀 그죠?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103조 들이대서 무효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되셨죠? 자, 되셨고. 자, 그 밑에 이제 강행법규, 단속법규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거에 강행법규냐, 임의법규냐, 이런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보고 갈게요. 빨리 갈게요. 그래서 굵은 글씨.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 1임업을 금지한다. 강행 규정이 아니래요. 그죠? 그래서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단순 암기죠. 별로 안 중요해요. 그죠? 하지만 여기 단순한 계상으로 이렇게 한번 뜰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른 강행법규 위반이냐, 강행법규냐, 임의법규냐, 단속법규냐 이런 기존의 이제 판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살짝 섞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판례. 맨 밑에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이나, 그죠? 요것도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것도 이제 그냥 강행법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둘째 줄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만큼 현재의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죠? 강행법규는 아니다. 그죠?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례. 이것도 이제 셋째 줄, 넷째 줄 밑줄 보시면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장기 임대로 들어가면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돈을 얼마 내면 이제 그 임차인에 지휘해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분양 전환한, 그러니까 공공임대에서 이제 분양받는 걸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내야 되는데, 분양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산정 비율에 제한이 있어요. 너무 많이 내야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못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한이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이것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에 따른 구임대주택법 이런 법령이 있는데, 이게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다. 그래서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했다. 산정 기준을 한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초과해갖고 훨씬 돈을 많이 내겠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된다. 강행법규다. 그죠? 그래서 그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 전환 가격으로 분양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분양 계약은 정당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다. 그죠? 그다음 밑에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죠?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지 보시면, 지역주택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주택법이나 신용인대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할 수 없다. 그죠? 당사자의 의사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그죠? 임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니까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 이렇게 암기해야 될 판례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고 7페이지. 자, 7페이지에 이제 다수 의견 나오는 그 판례 있죠. 이게 2019년도 이제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이게 오랜만에 탈법행위 판례가 나와서 이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최저임금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택시회사인가? 하여튼, 여객
자동차 운수 회사다. 그죠? 근데 예컨대 100만 원을 주는데 20시간을 일하면 100만 원 줬다. 그럼 이제 시간당 5만 원이잖아요. 그죠? 시간당 5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최저임금법이 바뀌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노사가 이제 합의하기를 10시간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100만 원은 똑같고. 그러면 이제 시간당 페이가 10만 원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죠? 이거는 근로자 최저임금법 상환되니까 이제 근로자 보호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잘 한 건데 이게 문제는 이 사용자와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게 근로자가 이제 약자잖아요. 약자다 보니까 사용자가 야, 너 일은 지금처럼 20시간 계속하고 형식적으로 우리 여기 거기 나오는 이게 이제 거기 이제 그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그 소정 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10시간으로 바꾸자. 근데 실제로는 20시간 계속 일합니다. 이거 뭐야? 네, 잠탈이죠, 잠탈.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그냥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실제로는 20시간 그대로 일하면서 소정 근로시간만 10시간, 형식적으로 10시간으로 합의해서 바꿔놓는다? 이거는 당연히 탈법행위 무효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얘기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밑줄. 사용자 근로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돼요. 그죠? 근데, 나오죠. 다만,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 이러거나 또는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하여 요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거는 합의로서 효력을 부정해야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가 나오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정액 산업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그래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죠?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영 시간은 똑같아요. 변경이 없어요. 20시간 똑같은데 소정 근로시간, 이 형식적인 소정 근로시간만 1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아래줄 탈법행위로 무효다. 되셨죠? 넘어가시고. 자, 7페이지 맨 밑에.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정확에 계약의 이행을 진술 보장했다. 자, 이건 이제 원래 여러분 그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계약의 유효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맨날 말씀드리죠. 계약이 무효면 서로 간에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위반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위반도 안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없다, 그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계약의 유효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 사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이 당사자 간에 갑을 간에 이제 예컨대 이제 계약이 이제 강요법규 위반이에요. 강요법규 위반인데 갑이 을에게 뭐라고 약정하냐면 을이 자꾸 이거 계약 꺼림직하다고 계약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갑이 야 이거 절대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계약하고 내가 불이행하면 모든 책임 다 짓게 뭐 이렇게 별도의 약정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 무효니까 요 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 안 생겨요. 그죠?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유효 전제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잖아요. 갑이 이게 무효가 아니라는 걸 보장하고 또 그 이해까지 보장을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갑이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는 걸 이유로 이행을 안 하면 그때는 요 약정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줄에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체결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하고 계약을 이행하겠다. 이 진술을 보장했다. 이걸 진술하고 보장했단 말이에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랬는데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히면 이거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인데 왜 채무불이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런 얘기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뒤에 나죠. 그러나 이제 8페이지 넘어서 그러나 보시면 이게 그럼 원칙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별도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되니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죠?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강행법규 위반인데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순간 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이 돼버린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안 된다. 그죠?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진술보장 약정, 요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요거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정리되시죠? 그래서 나름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되셨다. 그 밑에 뭐 사례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시고. 자, 이제 통정의 표시 갑니다. 자, 8페이지에 보시면 자, 밑줄 보실게요. 그 제3자 요거는 그냥 사례 그림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그 108조 2항의 제3자에 대한 이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2020년 판례인데 사례가 좀 복잡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3자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판례긴 해요. 그죠? 이제 사례를 보시면 갑과 을이 이제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를 해줘요. 근데 이 가등기를 해준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이 이게 허위 표시였던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를 했는데 이 을이 가등기를 했으니까 욕심이 생기자고 그래서 갑의 상대로 이제 본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합니다. 근데 일단 허위 표시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1심에 승소를 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허위 표시라는 이유로 이 1심 승소 판결이 취소가 되고, 그죠? 나중에 결국은 을이 이제 패소를 합니다. 근데 이 을이 요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요 판결 자료를 가지고 요 1심 승소 나중에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근거로 해갖고 나중에 등기를 해버려. 본등기를 해버려.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에 이제 본등기 한 다음에 을로부터 이제 병인은 사실 남편이었는데 남편한테 이제 넘어가고 정한테 넘어가고 또 이제 무한테 넘어가고 지금 여기에 지금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가 되려면 그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형식상 보시면 여기 허위 표시 있고 허위 표시로 취득하고 을로부터 병이 취득하고 정원이 취득하고 무가 취득하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형식상 형식상 제3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이 제3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왜 제3자가 아니냐? 이게 을이 이 본등기를 한 게 을이 이렇게 본등기를 한 게 허위 표시 어쨌든 허위 표시라는 이 허위 표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약정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을이 그냥 1심 승소 판결의 자료 이걸 가지고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사실 위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맞잖아요. 왜? 1심 승소했지만 나중에 취소됐다니까요. 판결이 취소됐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본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관련 서류 위조해서 등기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조와 사례를 보시면 우리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맨날 설명드리지만 을이 위조해서 등기하고 여기서부터 병정부로 넘어갔다. 우리 민법상 등기 공신력이 없잖아요. 등기가 전부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원인무효 등기죠. 그죠? 그래서 말소 청구하면 말소 다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것이다 이게. 그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여기 이제 허위 표시가 있긴 있지만 을이 이 본등기를 격려한 것 자체가 이 허위 표시라는 이 약정에 따라서 본등기를 한 게 아니라 을이 무단으로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마치 위조해서 등기를 버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원인무효 등기 결국 이 사안에서도 다 그냥 원인무효 등기고 그냥 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되셨죠?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례로 설명드렸으니까 뭐 이제 다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굵은 글씨만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곡수 2번에 그 밑에서 한 10줄 좀 보시면 이 을 명의의 본등기가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자체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을이 등기할 때는 우리 그냥 일반적인 통정허위 표시 사례 보면 갑과 을이 통정허위 이른바 가장 매매하고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을이 등기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이 뒤로부터 병이 생기면 이 병은 허위 표시 제3자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을이 이렇게 허위 표시하고 허위 표시에 기해서 뭐 예컨대 뭐 매매 예약이다. 이 매매 예약에 기해서 뭐 가등기하고 본등기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절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1심 승소 판결 가지고 마치 위조한 것처럼 해서 본등기를 경로해버렸다. 이해 가시죠? 그죠? 되셨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통정한 허위 표시,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아랫줄 일방적으로 마친 그냥 원인모의 등기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우리 민법상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결국 병정부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9쪽의 맨 위에 보시면 이들은 을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리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되셨죠? 자, 되셨습니다.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고는 뭐 이게 그 밑에 보시면 기존 판례가 있었어요. 그거부터 보시면. 그래서 이게 뭐 2007년 판례인데 보시면 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매매계약 당시에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인허가가 안 나왔다.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 착오로 취소 못하죠. 그죠?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 당시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 이러죠. 그죠? 그래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또 기존의 비교 판례도 있었죠. 그죠? 그게 밑에 있는 비교 판례인데 1994년 판례인데 하지만 부동산 양도에 있은 경우에 그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판례였죠. 그죠? 양도소득세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백구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다. 이때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기존에 요거 판례 비교해야 되는 판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 왜 넣어놨냐면 2020년에 그 후자랑 비교되는 그 전자 기존 판례에 똑같은 취재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2020년 판례 이제 읽어보시면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뭐 심리상태 인식과 대조사실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존 판례랑 똑같은 취재 판례가 2020년에 또 나왔다. 그죠? 그래서 쉽습니다. 그럼 다 아시는 판례니까. 그죠? 표현만 한번 읽어갖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발생할 막연할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한 경우에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해야 되고 상대방의 전가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되셨죠? 되셨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도 안 중요한데 이제 간단하게 소취하 합의 당연히 이제 백구조 따라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취하의 합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소송행위 자체는 우리 사실은 그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107조에서 110조 적용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랑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취하의 합의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우리 소취하자 이렇게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109조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뭐 착오 부분에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 소송의 경우는 강박의 판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강박으로 이제 예컨대 강박으로 뭐 이제 소송행위했다 그러면 강박 당해서도 이거 취소할 수 없다 이런 판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랑 좀 비교해갖고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고. 자, 다음에 그 밑에는 기존에 있던 법리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자, 맨 마지막 판례도 이제 9쪽, 10쪽 넘어가셔서.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던 법이에요. 그죠? 2020년 판례긴 한데,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다. 이거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 맞고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판례는 예컨대 토지를 사고 봤더니 대부분 하천이더라. 그죠? 뭐 이런 거. 그죠? 현황에 관한 착오다. 이거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해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라고 취급이 되면 그러면 인정이 되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중과실행인데 차고는 이제 중요 부분이라도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중과실행이라는 게 결국 주의의무 위반인데 과연 그런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이것만 보실게요.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면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살 때마다 그 측량해보고 그죠?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 상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면 그럴 주의 의무가 없다면 그거 안 했다고 중과실 인정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 취소. 자, 법률행위 무효 취소 부분에 이제 10페이지에 그 밑에 이제 제가 판례를 뭐 1단계, 2단계, 3단계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최신 판례가 아니에요. 최신 판례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질문도 문자게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 3단계 판례가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죠? 제가 이제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이제 정리한 거니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사실 이게 이제 무효행위 추인 얘기인데 무효행위 추인에서 이제 1단계가 뭐냐면 근데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무효행위 추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기존 판례 보시면 당사자금은 도박 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금전에 대처하는 때는 대차계약은 103조 소정 반세 질서 법률행위 무효다. 그죠? 이러면 당사자도 나중에 추인해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죠? 추인 안 된다. 그죠? 당연히 103조 위반 추인을 유효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세 질서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 효과마저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험제 이것만 주구장창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판례가 2단계 판례는 뭐 있긴 있었어요. 잘 안 나왔지. 그죠? 근데 2단계 판례가 이제 보시면 2단계 판례는 이제 법인이었어요. 을 대표. 여기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103조 위반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갑법인이 병을 상대로 이제 왜 103조 위반이었냐 보니까 이 병이 을의 대표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다. 그래서 을 대표의 배임행위에 상대방 병이 적극하다며 갖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103조 위반 무효입니다. 그죠? 근데 갑법인이 나중에 이걸 갖다 추인을 한 거예요. 이때 판례는 추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왜? 요 사례에서는 이 103조 위반 무효라고 한 취지 자체가 얘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것인데 얘가 스스로 추인했다니까 부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추인이 됐다. 그죠? 여기 2단계입니다. 그죠? 여기 1단계에 대한 예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단계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가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당하고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정과적인 관여한 등 배임행위에 적극하다만 경우에는 이게 반세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 103조 위반 무효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이유가 결국은 본인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어서 이게 나중에 본인이 진정한 의사로 추인을 하면 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의 소유력이 생길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판례다. 되셨죠? 근데 이제 그러면 배임행위 적극하다면 뭐 무조건 예외냐? 이게 아니라 이거죠. 요 3단계 주의죠. 그리고 요게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 사례는 뭐냐면 갑이 이제 등기 명의인이었고 을이 이제 취득시 완성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취득시 완성했는데 완성 후에 이제 병이라는 제3자에게 뭐 예컨대 매매하고 이렇게 등기해버리면 이 을은 병에 대해서는 취득시 완성 주장 못해요. 그죠? 완성 후 취득자니까. 그죠? 완성 후 소유 명의가 변경됐다 그러면 주장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죠. 뭐예요? 병이 배된 배임행위 적극하다입니다. 이 병이 갑에게 배임행위 적극하다만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필기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 필기 자료가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 지금 오늘 그 화이트보드인데 여러분들 뭐 필기가 잘 안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뭐 자료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뭐 필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필기가 뭐 지금 당장 하는 필기가 조금 지저분하고 잘 안 보이셔도 뭐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죠? 자, 나중에 이제 자료로, 필기 자료를 다 별도로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병이 갑에게 매맹에 배이맹이 적극가담하면 이게 103조 2번 무효가 되는 거야. 또 103조 2번 무효가 되니까 그때는 을이 이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이 병에 대해서 무효행위 추인해버리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또 추인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이제 배임행위 적극가담 판례인데 이때 왜 안 되냐? 여러분, 이거 누구 이익을 보여야 돼? 을의 이익을 보호해서 배임행위 적극가담 103조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추인은 누가 해요? 추인은 갑이 하는 거잖아요. 매매계약이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갑이 추인해봐야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배임행위 적극가담 판례지만 진정 보호의 당사자인 법인이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호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추인하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잘 못하셔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단계 보시면 2단계 다 읽어봤죠, 그죠? 그래서 2단계 법인 사례에서는 그 무효행위 추인하면 추인이 된다, 그죠? 넘어가서 11페이지. 11페이지의 그 메뉴에 이제 밑줄 보시면 취득시 완성 후 경로된 무효인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 추인해도 제3자 명의 등기는 소유자 불법행위 제3자가 적극가담해서 경로된 것으로서 사유질서에 반해서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되셨죠? 그러니까 추인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쪽에 가셔갖고 이제 그 중간에 박스인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 일단 기존 비교 판례 먼저 읽어보시면 우리 그 토지 그 유동적 무효 그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이제 유동적 무효 사례인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허가 구역에서 풀렸는데 재지정을 안 한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확정적 유효로 바뀌죠. 그게 기존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죠. 그것도. 그죠? 그래서 그 기존 판례 굵은 글씨만 따라가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 체결하는 허가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줄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래서 맨 밑에 줄 여전히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안 한다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2019년 판례.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 두 번째 판례는 왜 다르냐면 얘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였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밑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거는 여러분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럼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된 상태에서 허가구역이 이제 그 지정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지정하지 않는다. 이렇다고 해서 유효로 바뀔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2019년 판례에서는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에 이어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2019년 이 판례 나오기 전에는 뭐 그냥 그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확정적 유효다 이래버리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지정이 안 된 경우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비교를 해가지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뭐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지만 원래부터 확정적 무효였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지정이 해제된다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다시 확정적 유효로 되지는 못한다. 되셨죠? 정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 조건과 기한 기간인데 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 판례는 우리 도급계약에서 기존 판례 그 밑줄은 없지만 첫째 줄 보시면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해서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의 계약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그 기존의 판례는 이제 좀 애매하게 그 아래 보시면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순수 수의 조건은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뭔데? 까지 말을 안 해줬어요. 그냥 조건이 아니다. 설령 조건이라고 봐도 순수 수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줬는데, 최신 판례에서 그냥 기한이라고, 불확정 기한이라고 완전히 이제 박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별표 2개짜리 판례 그건데, 2019년 판례인데, 보시면, 그 뭐 밑줄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시겠지만 이게 그 도급인이 검사에서 합격하면 이제 뭐 보수를 지급한다 이건데 합격 여부를 주관적으로 도급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객관적 기준이 있다 이거.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11페이지 맨 밑줄에 보시면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 측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도급인이 아무리 돈 주기 싫어서 불합격 그래도 이건 합격으로 봐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꺽쇠 2번 보시면. 그래서 아래 굵은 글씨 보실게요. 조건이 아니라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다면 검사에 합격한대 또는 이게 불확정 기한이니까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래도 보수 청구권의 기한은 도래하죠. 맞죠? 그죠? 되셨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소멸시효. 자, 2절 뭐 소멸시효 요건 요거 이제 소멸시효 기간 문제인데 요거는 뭐 재밌습니다. 그래서 2020년 판례인데 뭐 어렵잖아요. 보시면 건설업을 하는 갑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했다. 그럼 공사시키면 이제 그 근로자들에게 이제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였다. 그러면 음식료 채권이죠. 숙박료 채권.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근데 결국은 그 채권의 내용이 뭐예요? 숙박료와 음식료잖아요. 재우고 먹여주고 했으니까. 그죠? 숙박료와 음식료인데, 그러면 이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냐를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매월 줘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정기에 지급해야 되는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3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그죠? 근데 뒤에 숙박료와 음식료잖아요. 이거는 164조에 따르면 1년짜리. 그죠?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이렇게 사유가 있으면 뭐예요? 짧은 걸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심이 매월 지급하니까 그죠? 1년 이내 정기 지급한 것으로 봐갖고 3년짜리다 이렇게 원심이 했는데 대법원이 그거 야 무슨 소리냐 이거는 숙박료 음식료냐 1년이다 이렇게 파기하고 1년이라고 한 거예요. 되셨죠?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갑회사가 그러니까 아래 밑줄 보시면 갑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다. 되셨죠? 단순 암기.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효 중단과 정지 가시면. 자, 요것도 뭐, 기존부터 있던 법리긴 한데, 아예 이제 판례가 이렇게 또 명시를 해줬으니까, 2020년도 판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실게요. 첫째 줄 보시면, 이제 12쪽의 맨 밑에 박스에 이제 첫째 줄 보시면,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다. 채권자로서는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 당연하죠. 별개의 채권이니까. 그죠? 당연한 법리입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2020년도에 판례 나왔다. 그래서 2020년 판례는 뭐였냐면 넷째 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예금 청구권. 완전히 별개 채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를 제기했다. 예금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 판례를 계기로 해서 기존에 이제 어떤 판례가 있었나를 좀 이제 찾아보면 밑에 보시면 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제기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될 수 없다. 별개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제기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중단될 수 없다. 다 똑같은 취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더라도 양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존의 판례까지 뭐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2020년 판례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듯이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을 때 하나 청구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되셨죠? 그 얘들이 밑에 있는 그 기존 판례들이었습니다.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쪽 가셔서. 자, 13쪽에 이제 2019년 7월 8일인데, 첫 번째, 13쪽에 이제 그 박스 보시면. 요것도 뭐 이제 나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오늘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의리 병화 때 일단 소직을 합니다. 재판상 청구했죠. 재판상 청구했다. 근데 이게, 재판상 청구하면 여러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갑이, 의뢰 채권자가 또 있어서 갑이 이걸 갖다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요. 압류 추심 명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을이 달라고 못하고 갑이 달라요. 병은 을한테 주면, 압류 추심 명령이 되면 병은 을한테 주면 안 되고 갑한테 줘야 돼.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추심 권한이 이제 갑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기껏 소재해갖고 재판상 청구하고 있는데 추심 권한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 을의 재판상 청구가 각하가 돼버립니다. 이 각하가 되는 것까지는 뭐 이제 민소법, 민지법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쨌든 압류 추심 명령에서 각하가 됐다. 그래 여러분 재판상 청구에서 소멸시효 중단시켜놨는데 각하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지죠. 그럼 뭐 해야 돼요? 6개월 내에 뭔가 해야 되죠. 그죠? 근데 6개월 내에 뭔가 해야 되는데 얘는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갑이 압류 추심 명령 받아서 추심 권한으로 갑이 나중에 병에게 자 1번 소직했다가 2번 각하되고 3번 이제 갑이 다시 병에게 소직이 합니다. 그죠? 이제 시간적 순서를 그려보면 이제 을이 소직이 이게 각하가 됐죠? 각하 되면 여러분 6개월 내. 이번에는 요 6개월 내에 이제 갑이 소직했다. 재판상 청구했다. 과연 여러분 을의 소직의 효과가 유지가 될 거냐 이 문제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유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원래 여러분 이 그 소멸시효 중단 원칙적으로 상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을이 소직이 하면 사실은 우리 이 상대호에서 우리 판례가 그 당사자 및 승계인에 의한 그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미친다 그러고 그 당사자의 범위를 좁게 해서 중단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만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죠? 근데 이 판례는 예외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외라기보다 그 사실은 갑이랑 을이랑 뭐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을이 소직이 했지만 이 을의 소직에서 소멸시효 중단시켜놓은 효과가 을뿐만 아니라 갑에게도 미친다는 거야. 이제 요게 첫 번째. 그죠? 그래서 을의 중단의 효과가 상대요지만 갑에게는 미친다. 압류 추심 명령 받아. 사실 뭐 똑같은 채권 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친다. 그죠? 그거 하나. 그래서 미치니까 처음에는 을이 소직이 하고 각하됐다 6개월 내에 이번엔 갑이 소직. 사람이 달라져도 최초의 소직이 을의 소직의 시점으로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되셨죠? 그죠? 요 판례. 읽어보시면 꺽쇠 1번 밑줄 굵은 글씨만 따라오세요. 채무자가 권리주체에 지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아래 밑줄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소멸시효 중단은 상대인데 의리했지만 갑에게도 미친다. 되셨죠? 추심채권자니까. 그걸 이제 전제로 이제 꺽쇠 2번 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한 당사자 적격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이행소송이 계속 중에 채무자에 관하면서 당사자 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각하 판결 확정될 날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해소를 제기했다면 처음에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이 추심채권자 추심소송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 중단이 된 것이다. 되셨죠?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3번은 자,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판례긴 한데 이제 좀 어려운 판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민소법 내용이어갖고 이제 범위 밖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나올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이제 이것도 같이 보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3쪽에 맨 밑에 이제 빨리 보실게요. 원래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일단 중단이 되는데 나중에 언제부터 새로 진행해요? 판결 확정되면. 판결 확정되면 새로 진행하죠. 근데 여러분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일단 판결 확정되면 10년짜리가 되니까 이제 다 10년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재판상 청구해서 중단시켜놓고 승소 판결 확정돼가지고
예, 10년 내에만 행사하면 되는데 10년 동안 또 이제 권리 행사를 좀 못 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10년이 지금 임박이 돼 있다. 가만히 놔두면 소멸시효 또 완성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판상 청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 전소, 얘를 뭐 후소 이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이건 이제 좀 민사소송법적 내용인데 이 둘이 동일성이 있어요. 원래 우리 민사소송법상은 기판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청구를 이겼는데 또 청구하면 원래는 안 받아줘요. 그냥 법원도 바쁜데 뭐 했던 거 또 하냐 그러면 그죠? 소액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기판력만 말한다고 해서 어쨌든 안 받아주는데 이때는 뭐야 의미가 있잖아요. 왜? 똑같은 것이지만 가만히 놔뒀다가는 10년이 그 판결 확정된부터 10년이 임박해가지고 가만히 놔뒀다가는 소멸시효가 또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를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동일성이 있는 청구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 후소를 인정을 해줍니다. 받아줍니다. 그죠? 그런 얘기다. 그게 이제 첫째 줄. 확정된 승소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확정 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원칙적으로는 권리 보유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그래요. 그죠? 왜? 똑같은 거 또 청구하면 이미 이겼다고 해줬는데 뭐하러 또 오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중단을 위한 소는 소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하면은 이때 지나버리면 완성이 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소액이 있다. 그죠? 요걸 이른바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안 중요해요. 근데 자, 그러면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청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동일성 있는 똑같은 청구네 여기서는 갑이 이겼다 그러고 여기서는 갑이 졌다 그러고 이렇게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왜? 똑같은 소면 똑같은 결론을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원칙이 그거예요. 보시면, 그 둘째 밑줄, 그 중간쯤에 밑줄 가보시면,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판결 확정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소 법원으로서는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관해서 다시 심리할 수 없어요. 그냥 똑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 다음 밑줄. 전소의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 소멸 사유는 그거는 후소의 심리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이 중간쯤에 이미 변제가 됐다. 그죠? 변제가 됐으면 이미 받은 걸 또 달라고 그러면 패소시켜야 돼요. 맞죠? 이때는 달라져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는 결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갑 승소면 갑도 승소돼야 되니까 별도로 이제 다른 사정 판단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중간에 변제가 됐다거나 상계가 됐다거나 그 채권을 소멸해버렸다. 그때는 패소를 해야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 소멸 사유는 후소의 심리 대상이 된다 이래요. 그죠? 됐다. 그래서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변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패소시켜야 된다. 그죠? 되셨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소멸시효, 우리는 지금 소멸시효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또 자, 전소했어요. 그 다음에 확정됐어요. 똑같아요. 사례는 이제 10년. 1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후소를 했어요. 이때, 그죠? 그래, 이때 우리 법원이 이 후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판결에서 문제가 된 건데, 자, 여러분들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확정되고 새로운 소멸시효 10년 지나서 이미 완성이 됐는데, 이때 후소 제기했으니까 없네? 그냥 기각.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후소라는 게 전소 판결과 동일하다 그래서 무조건 각하. 이래서도 안 돼요. 그죠? 조금 전에 봤지만, 물론 이제 임박한 게 아니라 이미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소를 제기하긴 했지만 우리 판례는 이때도 그냥 무조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이게 소멸시효 완성이 여러분 변론주의야. 변론주의.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후소를 제기해도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항변을 해야 돼. 항변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 판단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소는 각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항변을 기다려야 돼.
그죠? 변론주의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읽어볼게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서 다섯째 줄쯤 1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쯤 보시면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 완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넘어가시고. 그러면 자, 그래서 14쪽에 보시면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10년이 지나 그때 제기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해이익이 없다 그래서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그죠?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 되셨죠? 소멸하였는지에 따른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멸시 완성은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후소 제기했다 그냥 무조건 각할 게 아니라 채무자 항변을 하는지 봐야 된다. 그죠? 항변에 따라 이제 소멸시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되셨죠? 되셨다. 그래서 이 2019년도 판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2020년 판례 이거죠. 2018년 판례. 이게 더 일찍 나온 건데 2018년 판례인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다 설명드렸는데 자, 이제 2018년 판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요 2018년 판례 요거 같아요. 14쪽에. 그죠? 이게 그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변경된 건데 처음엔 당연히 이행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행의소. 그죠? 전소는 이행의소로 합니다. 그죠? 돈 내놔라. 권리행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 중단되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판결 확정되고 10년이 임박해가지고 이제 소멸시 중단을 위한 소멸시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했을 때 이것도 과연 이 전소랑 똑같이 반드시 이행의소로 해야 되냐? 이행의소만 되냐? 이런 게 이제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것만 된다고 했는데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 이행의소뿐만 아니라 확인의소도 가능하다. 또 가능하다. 요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요게 중요하다. 그죠? 되셨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14쪽 다수 의견 보시면 시효 중단사로서 재판상 청구에 관해서 반드시 권리 자체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로 제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널리 시효 중단 사유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판결 확정을 받은 채권자가 판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다.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 청구를 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할 때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 청구만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 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이런 것도 허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행의 소였다고 무조건 이행의 소일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 재판상 청구가 반드시 이행의 소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소라도 상관이 없다. 되셨죠? 요건 중요합니다. 되셨죠? 요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다 설명드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제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원합의체니까 밑에 반대 의견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반대 의견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대 의견은 계속 이행의 소만 된다 뭐 이거죠. 그죠? 근데 우리 다수 의견은 이행의 소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소도 가능하다. 되셨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4쪽 맨 밑에 이것도 이제 그 2019년 판례인데 이것도 바로 이제 그 무슨 타시험에 나왔던 건데 단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주택임대차법법 3조의 3호에 정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담보의 경우에는 채무 변제가 담보 그 반환보다 그 담보 반환이나 말소보다 선이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라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둘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맨 밑에 담보적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 15쪽 이제 그 밑줄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는 민법 168조 이후에 정하는 소멸시 중단 사유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제가 지금 아까 지금 제가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그 선의의 의무 그거 따로 말씀드려요. 그걸 말씀드렸죠.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제가 지금 잠시 헷갈렸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결국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주 목적이 담보기 때문에, 우리 15쪽에 그 밑줄 다시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죠?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한 것처럼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되셨죠?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컨대 우리 저당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이 있는데 뭐 예컨대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했다. 뭐 그것만 가지고 채권을 뭐 소멸시효 중단된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도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요력은 없다. 단순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셨다. 자, 그럼 이제 민법 총칙 끝났으니까 물권법은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